베트남의 어느 거리든 발을 디디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는 1,400만 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 한 명당 거의 한 대꼴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들 대부분은 오래도였고 품질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공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출가스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과 함께 호흡기 질환, 심혈관 문제, 암을 유발하는 코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는 코미세먼지 농도가 안전 기준을 자주 초과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세어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공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준에 속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전고 12시 하노이의 대기질 지수는 198을 기록하며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6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오토바이 문화는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공해 관련 질환으로 매년 약 7만 명이 사망하는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이 마시는 공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길거리의 음식점은 베트남 식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지만 동시에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식점 중 다수는 여전히 수치나 장작 화로, 기준에 미달하는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연기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설거지와 재료 손질에 사용된 폐수가 아무런 처리 없이 우수관과 하천으로 직접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이 폐수에는 기름과 유기 폐기물, 병원균이 들어있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지인들이 이를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인도라는 공간은 공공장소이고 공공장소는 누구든 필요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베트남 길거리 애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자원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200곳이 내없는 가구 폐기물 야외 매립지가 존재합니다. 이 숫자는 이전 연도들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베트남 전역에서는 매일 6만 톤 이상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지만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매일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의 무려 64%가 야외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환경, 특히 수자원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낭의 칸손 매립지처럼 많은 매립지가 이미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전국 수많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생활 쓰레기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면 재미있게 보셨다는 뜻이니 정말 기쁩니다. 이 배운 내용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놀라게 했다면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모바일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에 그치지 말고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는 2025년까지 운하와 강변의 슬럼가나 임시주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2024년에도 카에스라이 메트로 아래와 타우후 운하를 따라 에어생 가구가 내없는 주민들이 거의 20년 동안 방치된 낡고 허름한 임시주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도시 인구 중 슬럼가 거주 비율에 대한 최신 공식 통계는 없지만 세계은행의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5에서 7% 수준으로 대도시의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물론 이는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급격한 도시화와 미흡한 도시 계획이라는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넝코니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반적인 속도보다 T배속 3배나 비바르게 대도시로 몰려들었지만 저렴한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임시 거처를 지었고 이는 운하와 인도, 오염된 수로를 따라 작은 슬럼가로 발전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으며 질병과 범죄, 마약 중독,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슬럼가가 가진 명확한 특징입니다. 하노이의 경우 호앙기엠구 중심부에 위치한 주엉두엉동의 많은 2층 목조 주택들이 수도 한복판의 슬럼가라 불립니다. 이곳의 많은 가구는 운하 옆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화재 및 폭발 위험, 불안정한 전력 공급,
침수 위험 등 위험한 환경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부족했습니다. 2024년 가해정도엔 주택법은 토지법과 부합하지 않아 큰 논란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세어민용 사회주택이 땅도 없이 계획되어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채 계속 음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치민시의 슬럼가 퇴출 의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행계 수단을 잃을까봐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고 이들을 위해 지은 공실 아파트들은 방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다시 운하를 따라 양철 지붕과 나무 벽으로 된 임시주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헝스와 비, 하스 오염으로 인한 토양 오염의 위험 속에서 이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호치민시나 하노이 같은 도시들이 가까운 미래에 슬럼가를 완벽히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또는 아니오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베트남에서 관광객들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너무 황당해서 소설처럼 들리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사이공의 무더운 열기 속을 걷고 있을 때 친절한 노점상이 손을 흔들며 시원한 코코넛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코코넛 워터를 몇 모금 마시고 노점상은 밝게 웃으며 50만 동을 요구합니다. 현지인들에게 50센트 정도 하는 코코넛 한 가에 20미국 달러가 넘는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은대욱 황당해집니다. 하노이의 한 스페인 관광객 무리는 비닐봉지에 담긴 망고와 파인애플 몇 조각에 120만 동, 즉 거의 50미국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노점상의 물건을 들고 사진을 찍으라는 권유를 받은 뒤 튀긴 바나나 한 토막에 70만 동, 약 30달러를 지불했다는 경험담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호앙기엠 호수, 벤탄 시장, 호이안 고도시 같은 주요 관광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환율에 대한 관광객의 혼란과 언어 장벽, 현지 물정의 어두운 점을 이용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릅니다. 일부 노점상들은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한 노점상은 취재진에게 현지 손님은 가격을 알지만 관광객은 모르기 때문에 과일과 미소, 사진 촬영을 함께 파는 것이라며 풀패키지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관광세로 포장하며 로마의 10유로짜리 커피나 방콕의 바가지 택시 요금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과일 몇 조각에 50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관광지 물가를 훨씬 벗어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이 너무 흔해지면서 경험 많은 여행자들은 이제 가격을 미리 물어보고 작은 단위의 현금을 준비하며 무료 시식을 권하는 노점상을 피하고 현지 사정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초적인 베트남어 표현을 익힐 것을 권장합니다. 관광가 액으로서 바가지 요금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손님에게 막말을 하는 국수집과 애군을 쫓기 위해 향을 피우는 행위는 단순한 마케팅 상술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판매 방식의 실제 사례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막말 국수집 중 하나는 하노이의 응고시리엔 거리에 있습니다. 손님들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빨리 먹어라. 시간 끌지 마라. 주문하였으면 기다리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가라는 식의 큰 호통을 듣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현지인과 외국인 방문객 모두 여전히 많은 숫자로 이곳을 찾습니다. 미국 잡지 바이사는 이 가게를 강단 있는 주인이 운영하는 세상의 하나뿐인 식당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님이 왕이라는 시대에 이러한 불친절함이 오히려 하나의 브랜드를 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수의 풍미가 깊이고 육수가 진하며 다소 게으칠지만 이색적인 경험은 하노이를 찾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습니다. 막말 국수집이 강렬한 감정이 담긴 음식이라면 아에근을 쫓는 향을 피우는 것은 손님이 가게의 기분에 맞춰야만 음식을 제공받는 한층 더 특이한 서비스 방식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노이의 일부 OS 가게에서 특히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주의하지 않으면 나쁜 기운을 접하기 쉽습니다. 이알 알려진 예로 한 손님이 매장에 들어가 가격을 묻고 옷 몇 벌을 입어본 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갔는데 나중에 매장 주인이 소셜미디어에 다시는 오지 마라. 다음엔 안 판단해 분노의 글을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러한 불친절한 방식은 쇼핑 중에 거절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요리에는 식용의 한계를 시험하는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특산물 중 하나인 코코넛 애벌레를 소개합니다. 이 대울은 코코넛 나무 안에서 나무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통통하고 하얀 꿈틀거리는 생물입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바삭하게 튀기거나 쓱불에 그으며 진정한 모험가들은 약간의 생선 소스만 첨가하여 완전히 날 것으로 먹기도 합니다.
시기감은 쫄깃하며 고소하고 약간 단맛이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베트남 요리에는 오리나 돼지의 신선한 피에 다진 고기, 무슨 땡콩, 향신채를 섞어 만드는 선지 푸딩도 있습니다. 마사의 조화는 달콤함과 짭짤함을 모두 갖추고 있어 현지인들은 매우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여깁니다. 리도한 현지에서 핫비스론으로 알려진 부화 직전의 오리알이 있습니다. 이내은 16일에서 21일 동안 부화시킨 오리알을 삶아 따뜻하게 제공하는 음식입니다. 보통 소금, 생강, 베트남 향신채를 곁들여 먹습니다. 지겹지를 까면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자란 새끼 오리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전 세계 로부스타 커피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오우지 흥미로운 점은 세계의 다른 지역이 부드러운 향의 아라비카 커피를 선호하는 반면 베트남산 로부스타 커피는 진하고 강렬한 풍미와 매우 높은 카페인 함량, 그리고 아라비카가 따라올 수 없는 두껍고 풍부한 크레마층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전문 바리스타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로브세우타 원두를 통해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커피 중 하나인 루악 커피도 생산합니다. 외원두를 사양 고양이가 먹고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후 수확하여 볶아내는 이 고급 커피는 세계 10대 고가 커피 목록에 자주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고급스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커피 문화는 단순히 생산량을 넘어섭니다. 아이나란의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독창적인 추출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통 핀필테오를 이용해 만드는 베트남식 아이스 연유 커피는 CNN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커피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나셔널 지오그래픽이 죽기 전에 꼭 마셔봐야 할 커피로 묘사했던 하노이의 특산물 에그 커피나 소금 커피, 코코네 OSKOP 같은 독창적인 변형 메뉴들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베트남의 소수민족들은 관습에 대한 기존 개념에 도전하는 풍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칫은 놀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동의에 기반한 존중의 구애 의식인 몽족의 신부 납치 전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알게 되고 사랑에 빠져 결혼에 합의하면 청년은 의식의 일부로 남성의 집으로 여성을 데려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 강제 납치가 아닙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머물고 양가가 승인하면 성대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성이 결혼을 원치 않을 경우 즉시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머물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해지인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선택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입니다. 자오족은 행렬과 전통 무용, 노라이 공연, 복잡한 재래의식을 포함하여 본 연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객들을 지치게 만들 정도로 며칠 동안 이어지는 성대한 결혼식을 치릅니다. 일부 소수민족 사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구혼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모계 사회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장례 풍습 역시 독특합니다. 로로족과 따이족은 가족들이 고인의 입에 밥과 음식을 넣어주는 풍습을 지키는데 이는 효도의 표현이자 영혼이 여전히 곁에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이족은 돌아가신 가족을 상징하는 목조상을 만들어 조상들이 그 곁에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털어놓도록 초대함으로써 죽음이 아무런 이별을 만들어내지 않은 것처럼 처신합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트남 사람들은 가벼운 환각 효과를 내며 한때 미와 우아함의 정점으로 여겨졌던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핑그랑을 씹는 행위는 베트남 IP, 빈랑 열매, 나무 껍질, 소세오크에, 그리고 때로는 담배 등 5가지 특정 요소를 조합하여 신체적, 정신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제조 과정은 매우 정교합니다. 베트남 잎을 여러 겹으로 접고 특수한 석회 숟가락을 사용해 석회를 신중하게 바릅니다. 풀리지 않도록 IP 자루를 안으로 넣어 마감합니다. 사행열매나 말린 빌랑 열매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말린 것은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사용합니다. 여기에 나무 껍질을 접어넣어 조합을 완성합니다. 씹는 행위라 부르지만 사람들은 즙만 삼키고 남은 찌꺼기는 뱉어냅니다. 아이풍습은 빌랑 열매의 단맛과 베트남 잎의 매콤하고 향긋한 정유, 나무 껍질의 쌉싸름함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풍미를 선사합니다. 이내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뺨을 붉게 물들이며 따뜻한 숨결을 만들어내는 가볍고 아른아른한 기분을 불러일으킵니다. 씹는 행위라 부르지만 사람들은 즙만 삼키고 남은 찌꺼기는 뱉어냅니다. 전통 베트남 사회에서 이를 즐기는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붉은 뺨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갖게 되어 미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를 씹으면서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착색 역시 미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붉은 뺨과 붉은 입술, 반짝이는 검은 치아를 가진 여성의 모습은 여성적 매력의 이상향을 상징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빈랑을 씹는 동안 베트남 남성들은 삶의 모든 감정과 주요 순간을 함께해 온 매우 강렬한 담배인 뚜앙라오를 피워왔습니다. 이도그라오는 원통형 대나무 관이나 사발 모양의 파이프, 혹은 농부들이 들판에서 일하며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디우가이라는 전용 파이프를 사용해 피웠습니다. 담바에를 피우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담바에를 새끼손가락 끝만한 크기의 작은 경단으로 말아 파이프 사발에 넣습니다. 세용량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냄새를 없애고 오래 타도록 물에 불렸다. 말린 얇은 대나무나 갈대 조각인 불쏘시가에 불을 붙여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담바에를 피우기 시작할 때 골고루 타도록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짧게 몇 번 숨을 내쉬어 파이프 안에 연기를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양의 연기를 한 번에 깊게 들이마십니다. 아이 결정적인 순간 직전에 숙련된 흡연자들은 파이프 사발에서 남아있는 재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날카롭고 빠르게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아이 동작은 제가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떨어지도록 하는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 기교를 익히는 데는 많은 경험이 걸립니다. 중요한 점은 뚜엉라오가 너무 강해서 거의 항상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지러운 상태에서 흡연자들은 몽롱한 의식 상태에 빠지며 이는 사회적 교류의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디에디비오그라우를 피우는 습관은 사교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농촌 문화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개오의 모든 가구에 뚜엉라오를 피우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어지러움을 느끼는 공동의 경험은 평생 이어지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아이 놀라운 지질학적 기적을 접할 준비를 하세요. 폭약개방 국립공원에 위치한 손등 동굴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 아닙니다. 50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넣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숫자 자체가 매우 경이롭습니다. 손둔지 동굴은 길이가 9km에 달하고 천장 높이는 최대 200m, 폭은 150m에 이릅니다. 쉽게 말해 건물과 도로, 공원을 포함한 도시 한 블록 전체가 이 동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알게오대한 지하 세계는 약 2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 석회암층을 흐르는 지하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손드은지 동굴은 완전한 원시림과 지하수 시스템을 품고 있어 지구 내부에 고립된 행성과도 같은 장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이 동굴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완전히 다른 자연 환경 속에서 생명이 진화하고 있는 현실판 주라기 공원인 셈입니다. 동굴 내부에는 높이가 80m에 달하는 거대한 종유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물방울 속에 담긴 광물질이 수백만 년 동안 쌓여 만들어진 이 거대한 석회암 구조물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한 자연 공간을 연출합니다. BBC는 손둥기 동굴을 탐험가들을 위한 베트남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기적에 접근하는 데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동굴 내의 자연 환경과 희귀종, 지질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약 1,000명의 관광객에게만 방문이 허용됩니다. 탐회원 비용은 1인당 최대 3,000달러에 달해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이곳을 경험한 이들에 따르면 모든 진정한 탐험가의 버킷리스트에 올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베트남의 메콩강 삼각주에서는 마을 전체가 강 위에서 상거래를 나누며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독특한 유통 시스템을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상시장은 메콩강 삼각주 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활기찬 모습 중 하나로 강 한가운데 닻을 내린 목선 위에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일 이른 아침 수백 대의 배들이 모여들며 각 배는 과일, 가이소, 하이삼모, 개온해물은 물론 커피나 짠물개 국수, 바인미 샌드위치 같은 음식까지 파는 완벽한 가게 역할을 수행합니다. 캐은 소리로 호가액 행위를 하거나 화려한 광고판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자들은 그저 배 앞에 세운 긴 대나무 봉개, 자신들이 파는 상품을 걸어둘 뿐입니다. 구매자들은 이 떠있는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고자 하는 배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건터의 까이랑 수상시장으로 CNN에 의하여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시장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바에 앉아 신선하게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출렁이는 물결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 한 그릇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배를 저으면서 동시에 복잡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처럼 손님들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물안가에가 남아있는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배 엔진 소리와 상인들의 목소리. 이개오가는 음식과 과일 향기가 어우러져 메콩강 사람들의 소박하고 넉넉한 삶의 풍경을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베트남의 영적 삶은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형성하는 신앙 체계의 조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는 불교, 머슨 신앙, 그리고 조상 주파의 신앙으로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국가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세기 전에 도입된 불교는 고찰과 삶의 철학, 연례 축제를 통해 베트남인의 정체성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시즈 가해국 이상기 참가한 2025년 유엔 배삭절 행사는 아시아 전역에서 베트남 불교가 가지는 위상을 보여줍니다. 정국 사칼리나 옌두, 바이딘 사칼 같은 주요 성지들은 거룩한 명소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민간 전통과 연계된 모신 신앙은 찌우찌엔 여신이나 트언근간 여신 같은 신들을 모시며 자연과 여성성에 대한 존중을 반영합니다. 애음악과 의상이 어우러진 화려한 의식인 하우동 의식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가정 생활의 중심이 되는 조상 총바의 신앙은 가정 내 제단을 통해 조상을 모시고 혈통을 이어가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영적 실천들은 고대의 전통과 현대적 영향을 융합하여 베트남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매년 조센가에가 내없는 축제가 열리며 그중 일부는 독특하고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데시라 불리는 음력설은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내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 조상을 모시고 번영을 기원하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아이시기 베트남 저녁은 화려한 꽃시장과 알록달록한 장식, 전통의 음식으로 활기를 띱니다. 사회화해맞이 의식과 세뱃돈 나누기, 사자큐과 민속놀이 등이 이어집니다. 하노이에서 이유엠역 1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 흐엉 사찰 축제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성지 순례 중 하나입니다. 수천 명의 이들이 행운을 빌기 위해 찾아오며 옌 스트림을 따라 배를 타고 산을 올라 사찰과 동굴을 방문합니다. 영적인 행사에서는 체어 연극이나 합반 노래 같은 전통 공연도 펼쳐집니다. 베트남의 예스고도에서 2년마다 열리는 후에 페스티벌은 왕실 음악과 전통 말기 현대 예술 행사를 통해 예스 왕실의 유산을 기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토요일 밤에 열리는 사파사랑 시장은 몽족과 자오족 같은 소수민족 청년들이 만나 인연을 맺는 문화적 교류의 장입니다. 방문가 애기들은 산골 마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공간에서 전통 음악과 구애의 노래, 소이춤과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단순한 즐길 거리를 넘어 공동체와 영성, 유산이 살아섬수있는 표현입니다. 복에 온 위기를 불러오는 7,400만 대의 오토바이부터 물 위에 조성된 수상도시, 현대적 상식에 도전하는 고대 풍습과 여러 신앙을 융합한 독특한 영적 전통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일상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매혹적이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가지 사실 중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베트남 여행 중에 이러한 놀라운 현실을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혹은 직접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모든 의견을 주의 깊게 읽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차이네올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